자, 이번 시간에는 3절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1981년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는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89년에 이름만 장애인 복지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장애인 복지법의 제정은 그냥 1981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 거기 보면 장애인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 장애인 복지법은 시사성이 있어서 출제될만 합니다. 요즘 보면은 많은 그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노인에 대한 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대해서 부양의무자 이 조항을 없애자. 부양의무자 조항을 없애자. 송파 새 모녀 사건으로 그 새 두 딸과 엄마가 자살하게 되는 그 과정이 엄마마저도 어떤 기초수급에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두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끝내 그 월세만 남겨놓고 이렇게 자살을 하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것처럼 부양의무자 조항을 없애자. 만약에 그렇다면 요즘 노인 고령화 시대에서 더욱이나 2000년대에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제는 고령화 사유에서 고령사유로 바뀌었습니다. 5월달 아니면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걸로 봐서는 또 2017년 8월달로 인해서 14%가 넘어섰다는데 뭐 2달, 3달 약간의 차이의 통계치 수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예상보다는 1년 앞서서 고령사유로 진입이 됐습니다. 바로 이 고령사유로 진입이 될 때 노인들에게 부양의무자 조항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소득 보장에 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조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부양의무자 조항을 없애자라는 데 좀 있고 또 하나가 바로 여기 장애인 복지법에 관련된 장애 등급 문제입니다. 장애 등급을 없애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장애인이란 뭘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상해, 거기 보면 신체적, 정신적,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이렇게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조를 통해서 장애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장애의 종류에는 신체적 장애 12개의 종류와 그리고 정신적 장애 3개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에는 정신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이렇게 3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인 복지법의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첨가를 시켜가면서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장애인의 유형. 장애인의 유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신체적 장애 12유형과 그리고 정신적 장애 3개의 유형이 있습니다. 3개의 유형이 있다. 정신적 장애로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지적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장애 3가지는 우리는 발달장애니 정서장애란 말 쓰지 않습니다. 자폐성 장애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종류와는 달리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장애인 등급은 아직까지 법령상으로서는 1등급에서 6등급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등급 요즘 폐지 여론이 아주 상당히 비등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얼마나 좀 서둘러 주느냐를 문제는 좀 달려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등급은 6등급인데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이 3가지만은 1에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나머지는 모두 부분 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한다면 정신적 장애라고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는 이 3가지는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는 여기는
1, 2, 3등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더. 나머지는 모두 부분 2급, 4급 또는 2급, 5급 또는 2급부터 4급 이런 식으로 부분 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와 시각장애는 1, 2, 3, 4, 5, 6등급이 다 있고 정신장애인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는 1, 2, 3등급으로만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법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거기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을 보시면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정상화의 이념이지요. 평등의 이념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그래서 완전한 사회참여, 평등, 사회통합 또는 정상화, 평등, 사회통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별표할 것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장애인 학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이제는 우리가 학대에 대해서 보도록. 자, 여기는 또 되고 학대. 학대를 보시면 우리가 줄 맞추기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동학대.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두 칸 정도 비우시고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그리고 하나 비우시고 유기, 방임. 이렇게 아동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유기, 방임을 들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노인학대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정서적,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한 칸 비워놓겠습니다. 정서적, 그리고 성적 폭력 및 가혹행위.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이 경제적 착취. 그리고 유기, 방임을 이렇게 노인학대의 범위로 들음으로써 아동학대는 없는 정서적 폭력과 그리고 경제적 착취를 이렇게 새로이 아동학대에다가 첨가를 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장애인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언어적, 그리고 성적 폭력, 그리고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을 이렇게 장애인 학대의 범위로 넣어서 노인 학대에도 없었던 바로 언어적 폭력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언어적 폭력.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상세하게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학대가 되겠어요. 장애인 학대는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언어적, 그리고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 그리고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상세하게 높게 한 것은 장애인 학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범위를 여러분들이 줄을 맞춰서 적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2번에 3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이미 선수학습에 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모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고 그랬습니다.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거기 보시면 1번의 두째 줄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위원장 3항에 보시면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항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자, 거기까지만 이렇게 해서 같이 봤습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거기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장애인의 날 4월 20일 나와 있고 새로이 신설된 것이 장애인 가족 지원 조항이 새로이 신설되어서 올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애인 가족 지원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7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장애인 가족 지원으로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그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지원도 있고 그래서 여기 장애인 가족 지원이 새로 신설된 조항이라는 걸 알고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3번 장애인 복지 상담원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 복지 상담원 시군구에 둔다 하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 상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구에 둡니다. 노인 복지 상담원, 장애인 복지 상담원 모두 시군구에 둔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페이지 넘어가십니다. 지원의 내용 제목만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생업지원, 그리고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보호수당,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그리고 장애보호수당, 보호수당이 나와 있는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뭘까? 자, 장애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애인의 경제적 수준과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18세 이상이면 장애수당을 받을 것이고 18세 미만이면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겁니다. 어쨌든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이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 기준은 경제적 수준, 자산조사, 장애 정도 진단, 그리고 18세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귀속적 욕구의 연령 이렇게 드는 거거든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와 보시면 장애아동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장애아동수당. 보호자나 거의 소위 거기 보면 장애아동수당이 나와 있는데 그건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 그리고 당연히 18세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호자지만은 자산조사, 그리고 장애아동의 경제 정도니까 장애 정도니까 진단, 그리고 18세 미만이라는 귀속적 욕구의 연령 똑같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장애인 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장애 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장애 아동 수당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똑같이 경제적 수준에 관련된 자산조사, 장애 정도나 중증 장애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진단, 그리고 18세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이끌어가는 귀속적 욕구의 연령, 이렇게 3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교육비나 또는 장애수당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시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장애인 복지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거의 5개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오면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용인원 중에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말하자면 지역사회재활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이나 의료재활시설, 물론 의료재활시설은 생활시설 겸 생활시설이면서 또한 이용시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는 이용시설이죠. 그러나 장애인 거주시설은 생활시설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오른쪽 페이지 박스 밑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의 사항을 보시면 30명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의도 있지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수용인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 되어 있죠. 또 그러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쭉 나와 있다. 우리가 보면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 또 그런가 하면 노인학대 범죄 신고 의무는
그 의무자가 따로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미신고를 하게 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여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신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지만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 미이행은 3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것을 오른쪽에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해 장애인 쉼터. 자, 좋고. 자, 이런 정도에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살펴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활동 지원급여의 종류에서 16조,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하단부에 보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는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기타가 이렇게 4가지가 있다. 활동보조. 장애인 활동보조는 요즘 활동 많이 하고 계시죠? 장애인 활동보조, 그리고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밖에 활동 지원급여가 있다. 거기 4가지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편의증진법, 장애인 편의증진법이 4절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4절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앞에 보시면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 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거기 가능한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면 된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세요. 장애인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 시설이 나와 있죠. 자, 거기다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기관으로서는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통신시설, 기타가 있습니다. 적어보셔야 되겠군요. 편의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거든 공원, 다음에 두 번째 공공건물, 당연하죠.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당연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뭐 더 있어요? 통신시설. 통신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반드시 설치돼야 되고 기타.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편의증진에 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의무처로서는 이렇게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리고 통신시설도 있다는 거, 기타도 있다. 좋습니다. 다음에 다른 건 다 좋습니다만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주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마련해야 된다. 모든 시설이 아니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주, 공공건물의 공중이용시설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과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은 장애인 편의증진시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비율도 준수해야 됩니다. 돼 있죠? 좋고. 자,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법이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거기 영유아 보육법을 보시면 영유아 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겁니다. 1991년에는 영유아 보육법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을 둘 다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영유아 보육에도 그거 간단히 보면 영유아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이라고 한다. 좋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보육이념. 출제 비정은 그렇지만 영유아 이익 최우선의 원칙. 첫 번째, 영유아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이념. 그다음에 무차별 평등의 이념. 어쩌면 아동복지법상의 기본 이념과 영유아 보육의 이념을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공통점인데 무차별 평등의 이념이나 아동이익 최우선처럼 영유아이익 최우선의 이념. 그리고 거기는 안전한 가정에서 자라날 이념 이것도 있지만 여기는 좀 더 다르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을 건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념. 뭐 이렇게 했지만 적어도 무차별 평등의 이념과 아동이익 또는 영유아이익 최우선의 이념은 같이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육책임의 2번에 보시면 보육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앞에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위원회 또 그런가 하면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복지법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정책조정위원회 똑같이 국무총리 소속이지만 위원장은 2번의 둘째 줄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는 것을 숙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어린이집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종류. 거기 보면 어린이집 종류에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좀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다음에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이렇게 3개로 여러분들이 묶어주시고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 2개 묶어주시고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따로 하나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 이렇게 하나 묶었습니다. 굳이 이렇게 묶은 것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은 상시영유아가 2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에 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협동 어린이집은 상시영유아 1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 아파트 단지 많이 보이죠? 5명에서 20명까지의 상시영유아를 말하고 있고 직장 어린이집은 5명 이상의 상시영유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영유아를 같이 보기 위해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집은 뭐라고 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한 어린이집은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단지 소유권에 의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겸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 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당연히 직장 어린이지만 그 외에도 국가나 지단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도 역시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합니다. 직장 어린이집은 상시영유아 5명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당연히 사회복지시설에 안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이 지방자치단체, 이 외유자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시장 군수구청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예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유자가, 즉 국공립 어린이집, 외유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 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상시영유아 수 5명 이상으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또는 국가나 지단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인 직장 어린이집은 기본 전제 조건이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경우에 반드시 직장 어린이집을 두도록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을 지역의 어린이집과 법률에 의해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서 보육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쭉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 거기 다음 페이지 761페이지에 보수교육을 보시면 보수교육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에는 사전 직무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나눠져 있고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은 40시간 이상으로 해야 되고 바로 보육교사의 승급교육은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승급교육은 80시간 이상으로 한다는 것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장 밑에 줄에 나와 있지요.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취약보육 우선 실시가 있습니다. 취약보육. 거기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은 아래와 같은 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거기 보시면 취약 보육의 종류에는 영아 보육, 장애아 보육, 다문화 아동 보육, 시간 연장원 보육 그 네 가지 영아 보육, 영아 보육 나와 3세 미만이지요. 장애아 보육, 영아와 장애아 보육, 다문화 가족, 다문화 아동 보육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 그래서 1기 4번의 시간 연장형 보육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1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상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무상보육과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무상보육이라고 하는 건 무상보육.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한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은 무상으로 합니다. 원칙이. 그런데 양육수당을 보세요. 2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영유아의 연령 또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은 수당처럼 양육수당처럼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하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장 밑에 줄 거기 보면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과 같은 이런 비용, 보육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적에는 그냥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유아 보육부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관한 보험정보 제공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유아 보육법상에도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밑에 신청을 할 때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관한 보호자 및 가구원의 동의 서면이 제출된다. 바로 이게 바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 제출이 되는 거죠.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사실은 1989년에 모자복지법으로 만들어졌던 것이 2002년에 모부자복지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모자니 부자니 이런 용어가 스티그마를 유발한다고 해서 2007년도에 이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꾸어서 2008년부터 시행을 했던 겁니다. 지금 한부모가족지원법이지요.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중요한 것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정의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정의를 보면 도대체 이 한부모에서 모와 부는 누구냐라고 할 적에 기본 전제 조건은 모나 부가 되기 위해서는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돼요.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 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 법무적인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또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사실로는 이미 사실 부부나 다름없기 때문에 거기는 배우자가 있는 거고 미혼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와 부 개념 보시되 2번 청소년 한부모 중요 표시하시고 청소년 한부모는 부모도 바로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청소년의 연령은 9살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부모도 청소년인 거예요. 그래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그 양육하고 있는 부나 모도 청소년인 경우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설명을 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다 좋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거기 넘어가 보시면 복지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급여. 2번에 보면 복지급여의 신청은 지원 대상자 또는 그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한부모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청할 적에 그냥 문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거기 2항에 보시면 복지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바로 보시고 복지급여 내용에는 거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죠. 생계비, 아동 교육지원비, 아동 양육비, 기타 대통령령 이렇게 4가지가 있다. 거기다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모자가족 복지시설, 페이지 넘어가면 부자가족 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그렇죠? 일시지원 복지시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모자가족 복지시설과 부자가족 복지시설에는 거기 보면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과 자립생활지원이 있습니다. 기본생활지원, 공동생활지원, 자립생활지원. 그에 비해서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는 기본생활지원과 공동생활지원만 있고 자립생활지원은 없습니다. 자립생활지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일시지원 복지시설과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가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당연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함이 원칙이지만 그들 외유자가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똑같은 이런 조항이 여기 한부모가족 시설에도 그렇게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출제의 비중은 좀 약하지만은 여기 영유아 보육법이나 이런 등등은 꼭 출제가 된다는 그 보장하에도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정신건강증진법, 새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뀌었죠.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법부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중요 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